3개 패션 회사를 연속해서 분석 소개할 계획입니다. 먼저 한섬 2021년도 경영 실적을 스루풋 회계로 분석한 내용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하기에 앞서 2022년도 국내 어떤 업종의 업체라 하더라도 원자재 가격 인상에 따른 제품 판매 가격의 그 반영을 어떻게 여하히 할 것이냐가 큰 화두로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 우리는 수익 창출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장의 N을 극복하는 중간 목적 재고 회전율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켜야 한다 하는 그 과제가 한국의 모든 제조업체에 해당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기업 경영에는 여러 장애들이 있을 것입니다만은 재고 회전율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켜야 한다는 화두를 던지는 분석 내용이겠습니다. 최근에 그 원가라 무엇인가라는 책의 결론은 이익지향 경영 외에 다른 대안은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를 조금 그 논리적 도구를 통해서 말씀드리면은, 수익 창출을 위해서는 반드시 재고 회전율을 상승시켜야 한다. 왜냐하면 원재료 가격 상승을 제품 가격에 반영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을 충분히 반영을 하지 못한다면 재고 회전율 향상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그 TIOE 그 지표로 세우는 판매 계획을 먼저 그 동영상을 올린 게 있는데, 이것을 시청해 주실 것을 좀 공고드립니다. 또한 덧붙여서 제가 좀 말이 느림으로 1.5배속 보기는 국룰로 좀 생각해 주시고, 그 다음에 기왕에 제도 시작을 했으니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주가는 37,500원으로서 2020년 말보다 7,250원 증가했습니다. 장부 가격 대비 그러나 현재 66% 선분이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5% 이상 주주명을 보면은요, 현대홈쇼핑이 34.64%, 한섬이 10.8%, 국민연금공단이 9.81%, 피델리 매니지먼트 리서치 컴퍼니가 8.1%, 13%, 외국인 전체 지분율은 27.98%로 나와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현대홈쇼핑이 한섬을 인수한 거로 그렇게 인식이 됩니다. 순익 내용에서요, 매출은 1조 4천억 원대로서 전년 대비 16%가 증가했고, 상대적으로 매출 재료비는 9.5%뿐이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이 지급수수료가 매출에 비례하는 판매수수료 성격으로 인식을 해서 변동비로 넣었습니다. 4,423억이 집행이 돼서 전년보다 이것은 13.5%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스루풋은 6,724억 원이 시연이 돼서 20.4%가 증가했습니다. 스루풋 율로는 48.6%로서 전년보다 1.8% 상승했습니다. 운영비용은 15%가 증가했습니다. TOE 생산성은 0.06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영업이익은 43.4%가 증가했는데요.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는 62억 원이 적은 수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연이어 재고자산 내역을 말씀드리면은 WCAI 상품 제품 제공품 121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전체 재고는 118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이것을 보면은 매출이 1조 3천억 원대인데 재고가 4천억 원대를 가지고 있다면은 너무 많은 것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타 패션 업체에도 하고 비교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용의 성격적 분류를 크게 두 가지로 MC와 OE 두 가지로 크게 디커플링해서 스루풋 회계는 손익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가 표현한 MC 내역은 표준적인 방식으로 작성하고 있습니다. 원재료와 부재료의 사용이라고 그러면은 재고자산 제품과 제공품 변동 내에 원재료는 안 들어간다는 얘기고요. 별도로 C의 상품 매출 원가로 되어 있으면은 상품도 이 제품과 제공품의 변동이라고 구체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으니까 안 들어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 운영 비용 중에서 인건비를 보면은 1248억 원이 집행이 돼서 전년보다 8.2% 증가했고요. 직원 수는 87명이 증가했습니다. 평균 임금은 8천만 원 선으로 나옵니다. 전년보다 2.1% 임금 인상이 됐습니다. 외주 가공비가 2천억 원대로서 전년보다 27.6% 증가했습니다. 지급 수수료는 손익분석에 나와 있는 데고요. 참고적으로 대표이사를 여기다 표현했는데 직원 현황을 뽑을 때 거기에 대표이사도 나오기 때문에 여기다가 적었는데 대표이사의 변화 추이를 보고자 하는 거죠. 2019년에 김형정 씨가 한섬 이사회 의장으로 되어 있으면서 대표이사였는데 김민덕 씨라고 대표이사가 2020년에 바뀌었습니다. 가공 비율은 39%에서 51%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이 말은 다시 얘기하면 원재료 비율은 내려갔다, 이렇게 해석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또는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다, 이렇게 봐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분석 및 해석이 됩니다. PQ 총 제조 비용의 차이가 있는데 아까 비성분에서 보다시피 상품의 증감액 차이로 우선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2단계의 차이를 찾아 나가는데요. WCAI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은 상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냐 그러면은 매출원가가 하나만 표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손익계산서에. 그래서 그거를 역산해 가지고 재고자산의 증감 내역을 감안해서 매출원가를 총제조 비용을 산출하기 때문에 상품을 넣어서 저는 분석을 하고 있고요. 비성분 자료는 별도로 나와 있으니까 그 차이가 101억 원인데 상품의 증감액이 바로 101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만 2019년도에 637억 원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2019년도 사업 보고서 주석 내용을 보더라도 이 내용이 무엇인지는 참 추적하기는 어려운데 다음 장에 좀 추론해 볼 수 있는 그런 단서들을 거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원가를 또 검증을 해 봤는데요. 비성분 데이터를 가지고 그 다음에 재고자산 명세가 있으니까 그걸 다 역산으로 해가지고 뽑은 금액인데요. 그게 결산 매출원가하고 일치는 합니다. 다만 2019년도는 2단계 재고자산 회계 투명성 차이액만큼 차이가 있는데
2019년도의 사업보고서 내용은 명쾌하게 그 차이가 무엇인지는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그 재무계통 전문가 분이 얘기해 준 걸 좀 기억이 나서 여기에 좀 기재를 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세무조사시 국세청은 나와가지고 먼저 분명히 재고실산을 어떤 형태로든 전문적으로 하고 매출 원가가 진위 여부를 위해서 최종 매입가격 적용이란 방법으로 매출 원가를 분석하여 분식회계 여부를 조사한다고 합니다. 제가 그 회계계통에서 그 뭐 직접적으로 전문적으로 근무한 적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재무회계계통에서 일한 분의 의견을 듣고서 참고가 충분히 될 만하겠다. 최종 매입가격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그 예를 들어서 서점이나 소매점 같은 경우 재고실사는 이 수량 가격도 있지만은 이 판매 가격으로 또 그 재고실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도 조금 옛날에 그 맛은 봤었는데요. 저건 세무서가 하는 방법도 나름대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추적을 해서 어떤 그 회사가 제시한 제조원가 또는 매출원가의 갭을 도출해서 진위 여부를 살피는 그런 방법인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 3단계에 와서 현금 흐름표 기준 전체 재고 자산의 증가액은 뭐 딱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이게 좀 문제가 있습니다. 2019년에 그 흡수합병이 있었는데요. 그때 이제 그 두 군데가 흡수합병이 됐습니다. 한성글로벌하고 현대 GNF를 그 한섬이 그 합병을 했는데 그 합병 재고 자산이 1683억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갭이 그 1683억 원하고 일치해서 딱 맞아 떨어지는데 2020년, 2021년에는 54억 차이가 있고 2020년에는 35억 원 차이가 있고 이렇습니다. 이걸 현금식으로 읽어보면요. 현금이 288억이 나갔는데 재고는 118억 분이 증가하지 않았다. 그러면은 170억은 어디로 날라갔느냐 이렇게 묻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안 팔리는 그 의류계통이니까 처분을 하시다. 그래서 그 손실 금액이 116억 원이요. 이게 그 처분 손실이 170억이 나와야 되는데 115억을 그 손실했다고 그 현금 흐름표에 나오거든요. 그러면 갭이 거의 55억 원 차이가 나는데 이 돈은 그럼 어디로 날아간 거냐? 이거를 회사는 명쾌하게 설명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영평가 지표로 와서요. 재고 회전율이 1.4회전입니다. 전년도보다 0.2회전은 상승했습니다만은 이 의류도 제조업이니까 제조업 치고는 너무 재고가 많이 깔려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본사 공장에만 있는 게 아니고 전국 유통 점에 다 깔려 있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물론 생각이 듭니다만 기본 깔려 있는 재고가 많아서 재고가 많다. 뭐 이렇게도 굳이 해석이 안 될 건 없겠습니다. 그래서 미리 그 말씀을 드리자면은 재고 관리는 매장에다가 밀어낸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고 본사에 가장 가까이 있는 중앙창고에 재고를 두고서 이 팔리는 만큼 즉각 그 보충해주는 시스템을 가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총 자산 회전율이 0.89로서 나름대로 그 1에 가깝게 되도록 활동성을 높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매출채권 수금 속도가 18.7회전이면 전년보다 약간 떨어졌습니다만은 이 정도면 수금을 엄청 빨리 하는 겁니다. 1년에 12회전하면 한 달에 한 번 그 수금을 하는 거니까요. 한 달 내에 그 충분히 수금을 해내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매입 채무에 대한 지급 속도가 되겠습니다.
이게 3.3회점이면은 납품협력업체한테 4개월에 돈 한 번 준다는 얘기인데, 이거는 조금 갑질의 성격이 짙다. 납품협력업체가 이래가지고 어떻게 사업을 해 먹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신들은 돈을 빨리 받아 먹으면서 그 다음에 이제 그 납품협력업체는 돈을 너무 늦게 준다. 그 기간, 그 차이 기간 동안 자신들이 돈을 활용, 나쁘게 얘기하면 이용해 먹는다는 얘기인데요. 이게 뭐 홈쇼핑하고 연결이 돼서 수금 속도가 빠른지는 모르겠습니다. 현금 재무지표로 와서요. 캐펙스 자본적 지출은 550억 원이 그 투자가 됐습니다. 중소기업 비율은 뭐 크게 많이 없고요. EAT 세후 현금 순이익은 1943억 원으로서 현금 수익률로는 15.6%, 전년보다 2.3% 증가했습니다. 채권자한테 305억 원을 갚았습니다. 그래서 그 현재 이자 부채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주잉여 현금 흐름은 이익 배당으로서 ROE 0.8% 수준으로 낮은 수준이 되겠습니다. FEM 최종 694억 원의 현금을 벌었습니다. 현금 버퍼율은 25.1%로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매입 채무 대금 지급을 빨리 해줘야 오히려 납품 단가를 더 낮출 수 있을 거 아니냐 하는 희망사항을 해보게 됩니다. 이익 잉여금은 785%로 증가했고요. 납입 자본 성장률은 8.7로 성장했습니다. 이렇게 분석한 결과 내년도를 예측해보는 게임을 만들어 봤는데요. 올해 그 실적에다가 이제 내년도 목표를 세워보는 건데, 그걸 하기 전에 요거는 이제 원가 회계니까요. 위에서부터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판매관리비가 영업에서 한 10% 오를 거라고 예상을 하고, 이익을 전년보다 50% 더 좀 올려보자 한다 그러면은 얼마를 팔면 되겠느냐 그러면은 한 18% 정도 매출액을 늘려서 잡으면 될 겁니다. 근데 이제 매출 원가는 어떻게 나오는 거냐? 이렇게 되면은 매출 원가를 전문적으로 조직 내에서 하는 사람이 있을지는 모르겠는데요. 생산 재료비가 뭐 20% 정도 오를 것 같다. 그리고 가공비도 20% 오를 것 같다. 그리고 기말 재고도 조금 증가할 것 같다. 뭐 이런 걸 다 그 변수를 넣어서 2022년도 총 제조 비용을 예측을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그 실제 재고, 기초 재고와 기말 재고, 기초 재고는 전년에 넘어온 재고고요. 그 다음에 이 연말 재고는 이제 한 10% 정도 증가할 거라고 예상을 해서 하면은 제품 매출 원가가 6,500억이요. 그러면 6,500억을 갖다가 넣으면은 예상 매출액을 잡을 수 있다. 이게 이제 원가 회계 방식인 건데요. 그래가지고 실제 이거를 한번 단품 납품이라고 좀 가정을 하면은 2001년도에는 이걸 100원으로 그냥 얘기하겠습니다. 단단히 원으로 140만 원의 견적을 냈었는데 판매는 그 138만 원에 그 판매가 된 거다. 그러면은 올해는 19% 단가를 올린 견적 가격을 제출을 하자. 그러니까 생산 재료비 아까 그 예상에서 올린 거하고 가공비 올라간 거하고 예상 이익 더해가지고 판관비도 올라간 거니까요. 그래서 한 거의 170만 원대의 견적을 내면은 한국에서 그 올려달라는 대로 견적 가격 오는 대로 구매를 해줄 업체는 한 군데도 없을 겁니다. 대부분 많이 깎을 겁니다. 아마 예상을 하는 것은 150만 원으로 깎을 것이다. 그러면은 예상 이익은 한 11만 원 선 정도 나오지 않을까. 그러면 그거 가지고 좀 뭐 마음에 안 든다. 어떻게 하면은 원가 절감을 더 해봐라
이렇게 하면은 줄일 수 있는 거는 그 생산 재료비는 어차피 원재료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거고요. 가공비, 그 현장 운영 비용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1%라도 좀 깎아보자. 그래가지고 또 그 대신에 이제 열심히 더 생산성을 올려가지고 재고를 좀 올리면은 한 5,800 정도로 내려보겠시다. 이제 이렇게 실행을 하면은 코스트 다운 실행해가지고 매출원가 다운받은 거 가져오고, 그 다음에 판매 관리비도 좀 다운을 해서, 왜냐, 공장도 고생했는데 본사도 좀 허리 졸라매고 해서 하면은 한 2,600억 정도는, 26만 원 정도는 이익을 낼 수 있을 것 같소. 뭐 이런 계획을 세워볼 수 있겠다 이거죠. 원가 회계 사고방식으로는. 그러나 스루풋은 이렇게 복잡하게 하지 않고 TIOE라는 그런 세 가지 변수만 가지고 그냥 간단하게 계획을 세웁니다. 스루풋율이 49%였거든요. 그러니까 한 1%만 더 올려보자. 그 계획을 세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재고 자산 회전율이 1.4회전인데 재고가 너무 많으니 1.5 회전으로 좀 증가해보자. 그렇게 되면은 계획이 170만 원으로 바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원재료 매출 변동비라고 표현했는데, 이게 이제 지급 수수료, 판매 수수료까지 포함된 그 인상률로 받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방법으로는 그 손익분기점을 이용한 그 판매 계획인데, 운영 비용이 그 12% 오른다고 가정하고, 그 다음에 영업이익은 50% 증가시킨다는 가정하에 스루풋율로 나오면은 한 160만 원이면은 소기한 목적의 영업이익을 얻을 수 있겠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이제 러프한 거지만 이게 이제 더 이상 깎여서는 안 될 그 마지노선의 그 가격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현실적으로 이거는 히든카드로 둬야 되고, 요것도 히든카드로는 둬야 되고, 외부적으로 나올 수 있는 거는 견적가격을 하는 것인데, 견적가격이 매출재료비는 원재료 인상분을 증명할 수 있을 테니까 인정받기로 하고, 그 다음에 운영비용 12% 정도 우리 올리겠소. 그 다음에 이익도 좀 더 봐야 되겠소. 그래서 이제 견적서 내역을 160만 원으로 써냅니다. 이건 양심적으로 써내는 거예요. 원가 쪽은 한 170만 원인가 그렇게 나왔었죠. 그러나 이제 또 깎는 거에 전문인 그 구매자가 안 되겠어. 150만 원 아니면 우리는 구매 못하고, 그러면은 남는 돈은 한 12만 7천 원뿐이 안 될 거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은 내부적으로 뭘 더 할 거냐, 원가 절감하라는 얘기는 안 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그 목표 대비 그 실행은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딴 건 그대로 두고 재고 회전율만 1.5회전에서 목표해서 1.8회전만 한번 해봐라. 결국 이제 매출을 더 일으켜가지고 재고를 줄이라는 의미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2조까지 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게 비선형 함수의 사업계획이다 이렇게 얘기를 붙인 거죠. 그러면은 그 밑에 표현한 대로 얘기하면은 원래 원가 쪽에서 뭐 많이 해봐야 얼마 안 되지만은 40만 원대 영업이익을 실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이 예측 게임을 만든 것은 재고 회전율이 비선형 함수로서 매출에 크게 기여한다는 것을 강조드리기 위해서 이런 계획 게임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